마이크론이 있는데 HBM 시장이 100이라고 보면 90%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50%가 SK하이닉스, 그리고 40%가 삼성전자, 10%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HBM 관련주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HBM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제 끝나냐라고. 하반기를 좀 주도할 반도체 기업 좀 한 가지만 딱 꼽아주신다면?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네, 왜냐면 네, 하반기 전망 시리즈 저희 두 번째 파트 2 시간입니다. 하반기 K반도체 주가 끌어올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네. 원래 뭐 시장 컨센서스는 3천억이 안 되는 걸로 봤고, 네. 심지어 뭐 적자로 보는 뭐 연구원들, 애널리스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6천억은 잘 나온 거고, 결국 그게 2분기 후반부로 올수록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6월부터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기존의 재고 평가손 부분에서 약간 조정된 측면들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D램 매출에서 HBM 비중이 한 하이 싱글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HBM 중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건 HBM3라는 4세대 제품이고,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 주로 독점으로 납품되는 거고, 이제 삼성이 만드는 건 HBM2하고 2E 시리즈거든요. 요거는 약간 9세대 버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가가치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어쨌든 감사한 카드를 이제 지난 분기 때 꺼내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반영이 된 실적인가요? 안 된 겁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네네, 감산 그렇죠. 우리가 네. 감산 돌입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최대 25%까지 감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라는 거는 웨이퍼를 투입해서 칩이 나오기까지의 그 택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특히나 이제 선단 공정 파운드리 같은 경우 5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웨이퍼 투입해서 나오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빗 그로스로 이제 나오기까지는 3분기. 네. 중순 이후로 가야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반영해서 스팟 가격이 움직이고 주가는 먼저 반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이전에 그 영업이익 수준까지 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이전 수준까지 나오는 건 내년으로 봐야 되는 내년이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죠. 그래서 보통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선반영해요. 주가는. 그러면 하반기 주가는 내년 업황을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많이 주가는 올라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무 부담 얘기도 좀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재고 평가손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그리고 뭐 요거는 약간 팩트를 뭐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요. 엔비디아에서 1조 원 가량의 선지급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이번에 뭐 나왔던 공시에서 뭐 비밀 계약 네, 아마 HBM 관련해서 HBM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캐시가 없잖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선투자해 준 거 아니냐. 예전에 뭐 플립칩 BGA 같은 게 쇼티지 났을 경우에도 AMD가 삼성전기한테 한 2조 원 가량을 선투자해 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도 뭐 LG 디스플레이에 그런 식으로 선투자해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필요는 한데 이제 그 협력사가 자금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나중에 물건 받고 거기서 까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충분히 그 현금이 마련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HBM 쪽이 좋은 걸 다 알아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자금 시장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펀딩 한다고 해도 충분히 펀딩이 모집될 거예요. 네, HBM 쪽이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원래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같이 묶어보다가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쯤이 HBM에 관련돼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제품을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주가 수준에서 조금 다르게 미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선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대표적인 D램 업체로 보면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표한 D램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주가 동행률이 거의 5년 동안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디커플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수는 딱 하나죠, HBM.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매출 비중이 1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대응이 늦었습니다. 예전에 HBM 대신에 이제 대안 기술인 GDDR6나 그리고 뭐 인텔하고 손잡고 옵테인 메모리라는 3D X 포인트라는 거 이런 것들 막 개발하느라고 네.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HBM 시장이 안 열릴 줄 알고 팀을 해체해버렸겠죠. 팀을 해체해서 그래서 HBM3 대응을 못했다고 해서 이번에 개발실장 2명을 갈아버렸잖아요. 네. 네, 중간 인사로. 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뭔가 어떤 독점의 지위를 네. 누리는 거고 계속해서 HBM 시장을 리드해 간 거고요. 삼성도 이번에 막 이런 중간 인사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HBM3는 9월 양산 목표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네. 9월 양산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내 그 HBM3의 후속 제품인 HBM3P하고 HBM4 같은 경우는 샘플 연내에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는 칩하고 칩끼리 붙일 때 네. 이게 보면 마이크로 펌프라는 납볼이 살짝 조그만 게 1024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간격을 좁히다 보면 납볼끼리 서로 가까이서 붙어버려요. 녹이면서.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납볼을 안 쓰고 솔더리스로 해서 구리 단자를 여기에 코팅해서 깎았어. CMP 슬러리로 깎아서 CMP 가지고 깎아서 구리 단자끼리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하게 붙이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열압착하고 뭐 이온 결합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은 단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훨씬 많아진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데이터가 전송 속도 훨씬 빨라지겠죠. 네. 삼성전자 또 HBM 경쟁력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DDR5랑 3나노 쪽도 같이 경쟁력을 좀 함께 들여다볼게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DDR5는 사실 뭐 삼성이 그렇게 뭐 뒤처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서버 시장이잖아요. 근데 서버 시장에서 DDR5 점유율이 굉장히 삼성이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네네.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용 DDR5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런데 연말까지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그 인사의 영향에서도 DDR5 부분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그 어떤 주력 D램 생산 라인이 원 Y 공정이거든요. 네. 원 Y면 19나노예요. 19나노. 그런데 이게 원 A로 전환을 해야지 DDR5를 많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원 A는 14나노예요.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 돼야 되는데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뭐 품질이 안 나온다라든지 수율이 안 나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잘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속도를 내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3나노 쪽은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보면 TSMC하고 삼성의 그 파운드리 기술 경쟁은 네. 이게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폰에 AP라는 게 A 바이오닉 칩이라는 이제 두뇌 칩이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삼성이 100% 파운드리 해줬어요. 네. 애플의 파운드리를. 그리고 심지어 설계도 일부 도와주고 네. 그랬어요. 그때는 애플이 뭐 반도체 기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애플이 점점 더 내재화하기 시작했죠. 뭐 처음에 CPU 블록부터 맞아요. 내재화하고 네. GPU 블록 내재화하고 나중에 NPU 블록 내재화하고 나중에는 이제 암코어에서 받는 그런 IP 블록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네. ISA라는 언어만 거의 받아서 쓸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 설계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애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좋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초창기 2010년 초반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이 파운드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아이폰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 S라는 걸 내놨죠. 그리고 갤럭시 S의 두뇌 칩인 엑시노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혹시 주는 데이터 시트가 그게 혹시나 혹시 네, 활용됐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삼성은 철저하게 이게 분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네. 의심이 가는 건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TSMC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물량을 거의 반반씩 주면서 기술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거의 엇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2016년에서 딱 결판이 나는데 TSMC가 여기 신공정을 도입한 거예요. 그게 팬아웃 WLP라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어떤 기술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인풋 아웃풋 단자를 네. 칩 바깥으로 뺀 건데요. 이제 기존의 기판을 안 쓰고 그 플립칩 CSP를 안 쓰고 RDL이라는 재배 선청을 써서 두께도 줄이고 그 다이 크기도 줄이고 네. 네. 그리고 성능 대비해서 전력 소모도 줄이고 이제 그게 구현된 거예요. 저희 인공지능 얘기가 이제 일부 얘기의 주가 됐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HBM에 대해서 일단 시장 규모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네. 아직은 뭐 이제 뭐 1, 2조 수준의 아주 2조 작은 수준이요? 네. 규모인데요.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이게 향후에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빨리 스루풋으로 나가는지가 네. 중요한데요. 지금 주문이 되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요? 네, H100이라는 칩이 그 H100이라는 칩을 채택한 서버가 지금 주문하면 인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네. 3개월? 40주. 네? 40주요? 아,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와. 주문해서 1년 뒤에 받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네. TSMC 내 전공정 팹도 부족하고요. 후공정이 이제 그거는 코어스라는 첨단 공정을 써야 돼요. 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공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AMD의 리사수 CEO가 리사수 박사가 대만 넘어가서 TSMC하고 미팅을 급하게 한 게 네네. 그 파운드를 확보하려고. 아, 그것 때문에. 네, 코어스가 지금 쇼티지라서 그래서 그게 주문이 넘치다 보니까 요게 넘친 게 이제 삼성 쪽으로 일부 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 국내 기업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HBM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앞서는 건가요? 네, 아, 그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HBM3라는 게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HBM이 처음에 HBM이라는 게 2008년도에 AMD가 처음으로 컨셉을 내놨고 네. 걔들은 이제 컨셉만 내놓고 자기들 한 건 없어요. 메모리 업체한테 만들어 보라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구멍 뚫고 연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수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연구개발 열심히 했죠. 그래서 HBM 나왔고 HBM2가 나왔고 3인데 왜 4세대지? 중간에 2E라는 게 있었어요. HBM, 2E 요? 네, E는 Extended. 아, 네, 그래서 HBM3가 4세대 제품이 되는 거고요. 5세대 제품은 HBM4가 아니라 HBM3E가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 삼성은 이게 2019년 되면 HBM 시장이 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지금 네. SK 하이닉스랑 뭐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는 3사밖에 없죠. 아, 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HBM 시장이 100이라고 보면 네. 90%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50%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40%가 삼성전자, 10%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의 경계현 사장이 아니야, 우리가 50% 넘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뭐 나중에 확인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HBM3는 또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그래서 HBM3가 전체 HBM 시장의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부가가치는 대부분 HBM3 쪽에 있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HBM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 네네. 주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도 주문이 엄청 밀려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지나서 이제 내년까지도 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또 처음에는 연평균 40% 성장세를 다 네네. 전망하다가 지금은 연평균 89%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네, 왜냐면 네. 이게 닷 이펙트라고 해서 약간 그 닷 효과라고 해서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게 이전 사례를 가지고 추정하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시장 성장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2차 전지가 딱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 쪽도 처음에 추정한 것보다 계속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버블이 일어나는 시세가 일어나는 섹터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다 급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그러면은 길게 보고 HBM의 성장성을 측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BM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체크를 해봤고 네.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세 종목이요. 네, 세 정도 세계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 중에 또 리플로우 장비하는 이제 STI 프로텍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뭐 노출도가 높진 않은데 네. 뭐 시장에서 주가를 만들어 주니까 네, 어쨌든 이제 관련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단에 들어가는 그 기판이 들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고성능 기판이 필요한데 그게 네.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에요. 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인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CPU나 GPU 쪽에 주로 많이 네네. 쓰이던 건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라는 업체가 주로 했었어요. 그 서버 쪽은.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나 그리고 이제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은 약간 PC용 쪽을 했는데 네. 지금 서버 쪽이 워낙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삼성 전기하고 유니마이크론은 이제 서버 쪽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 전기가 AMD한테 2조 원 가량의 투자를 받은 것도 네. 그 서버용 플립칩 BGA를 납품해달라고 해서 선지급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뭐 HM 관련 기업들 지금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아직 뭐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밸류 고민을 좀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밸류로 보면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안 꺾이면 HBM 관련주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HBM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제 끝나냐라고 보고 싶으면 엔비디아 주가를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밀리지만 않으면 네. 옆으로 기더라도 밀리지만 않으면 시세는 계속 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좀 팔로우 하시면서 관련 기업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운드리 산업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뭐 TSMC랑 삼성 계속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파운드리 산업에서 지금 기술력이나 비중 좀 정확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로 보면 네. 지금 TSMC가 60%가 넘고요. 60%요? 삼성이 한 12% 정도 되고 원래는 뭐 TSMC가 한 55% 정도, 삼성이 한 17%까지 됐는데 지금 오히려 마켓 시어는 다시.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또 삼성이 계속해서 신규 고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점유율은 또 이제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술로 보면 아직까지 2,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선단 공정이 올수록 기술 격차는 적다. 3나노는 1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격차가 좀 느껴지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지 이런 기술 격차를 좁힐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7나노, 5나노, 4나노에서는 압살을 당했어요. 사실은. 네.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기술도 밀리고 수율도 밀리고 고객 영업도 밀리고 하니까 답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3나노부터 굉장한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네.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고 공정을 도입했어요. 네. 기존에 하는 거는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같이 생긴 핀팻이라는 구조예요. 트랜지스터 구조가 뭐 그림 사진 보내주실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네, 요 핀팻이라는 구조인데요. 핀팻 구조에서 TSMC가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핀팻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도입했고 네. TSMC는 이걸 2나노부터 도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한 번 더 먼저 그냥 수업료를 내고 네.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삼성은 예전에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설 때 항상 그런 식의 성공 방정식이 있었어요. 네네. 예전에 디램 같은 경우도 90년대 일본을 제칠 때 그때는 이제 디램의 기술 메인스트림이 트렌치 방식이라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회로를 새기는 방식이었는데 삼성 그때 과감하게 스택 방식,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걸로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90년대 디램 1등이 됐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원래 낸드 플래시라는 건 도시바라는 업체가 지금 키옥시아 네. 도시바라는 업체가 개발한 건데 삼성이 2000년대 초반 뒤집죠. 그때 플로팅 게이트라는 기술이 그 네. 주류였는데 그때 삼성이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게 차지 트랩 플래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직으로 쌓는 V낸드가 가능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시장을 뒤집고 1등이 됐고 자 지금은 파운드리에서는 핀팻이라는 트랜지스터 구조의 기술이에요. 요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TSMC랑 삼성이 좀 고객사에 납품을 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삼성이 많이 싸게 하죠. 그래요? TSMC는 사실 엄청 비싸게 받아요.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라서 그런. 이익률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그 5나노 그 웨이퍼 한 장 그 가공해주는 가격이 한 16,00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3나노 웨이퍼 한 장 가격은 2만 불 정도 해요. 비싸다. 네. 2나노는 25,000불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은 거기서 거의 30% DC에서 판다고 봐도 돼요. 그래도 수율만 잘 나오면 그래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어요. 저희 그럼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봤는데 그럼 밸류체인으로 국내 기업들 어떤 것들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칩리스 생태계, 그러니까 설계 생태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네. 뭐 IP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반도체 설계할 때는 IP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원가의 상당 부분이 IP라는 건데 네. 반도체 설계를 하나 하려면 100% 처음부터 다 직접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회사가 설계하는 건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IP들을 많이 갖다 써요. 라이센스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IP를 제공하는 회사가 국내 상장사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IP 비즈니스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쪽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설계를 맡기는 팹리스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 팹리스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제 뭔가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 네. 필요해요. 이게 반도체 설계도를 보면요. 네. 거의 뭐 그냥 프로그래밍 같아요. 이거를 다 반도체에 맞게 레이아웃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디자인. 그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그런 쪽을 하는 회사가 뭐 가온칩스, 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이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계속 좋아지죠. 요즘에는 만약에 뭐 4나노 칩 수주를 받았다 하면 선단 공정 만들고 후공정을 옛날처럼 그냥 단순 플립칩 BGA에다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무조건 칩넷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업체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검사하는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레거시 공정이나 3나노 그리고 현재 뭐 4나노에서 5나노 정도 반도체가 각각 들어가는 곳이 좀 다르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최선단 공정은 이제 프로세서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최고 선단 공정은 그동안 보면 모바일 AP 쪽이 최고 선단 공정을 많이 썼고요. 요거보다 한두 세대 뒤에가 이제 프로세서. 예를 들면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AP하고 CPU, GPU 프로세서의 그 선단 공정이 붙었어요. 왜냐면 이쪽에 AI 때문에 워낙 선단 공정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많이 붙었고 그 다음 제네레이션이 약간 이제 차량용 AP. 차량용. 네, 그래서 7나노, 8나노 수준대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고 네. 뭐 14나노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뭐 MCU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약간 그 레거시화된 칩들 그런 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반도체 제재 때문에 네. 14나노 이하 기술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SMIC가 하는 게 최선단 공정이 14나노거든요. 7나노를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샘플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4나노가 좀 모바일 AP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얘들은. 네, 그렇군요. 잠깐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중간에 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 좀 피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죠. 네. 이미 많이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는 그게 호재로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중국에서 그 투자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네네. 못하게 했는데 1년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올 10월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 추가 1년 연장 안 해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추가 연장 해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뭐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건 또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약간 미국이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기술 경쟁에서 뭔가 우위에 서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디커플링 이야기하다가 딜리스킹이다 이야기하면서 약간씩 좀 완화되는 스탠스들. 물론 이제 핵심 기술은 못 들어가겠지만 약간 이제 뭐 불필요한 그런 어떤 갈등은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중국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완성차 판매가 굉장히 좋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좀 성장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과거 우리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네.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휴대폰이 컴퓨터화 되는 거였죠. 지금은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 그렇죠. 네. 그러면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OS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휴대폰에 OS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OS가 들어가죠. 네. 네, 자동차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예전에 피처폰처럼 다 분산형이에요. 그러니까 ECU라는 전자제어 장치 모듈이 있으면 거기를 제어하는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필요해요. 그게 차량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레거시 칩이에요. 무슨 50나노, 70나노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컴퓨터화가 되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모바일 AP 같은 고성능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의 그 FSD라는 칩,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처럼 굉장히 고성능 어떤 칩이 필요한데 그러면 파운드리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죠. 아,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이 그런 쪽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차량 쪽으로요? 네. 아, 예를 들면 5나노 쪽에서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회사의 AP 차량용 AP 수주를 받았고 8나노 엔비디아 수주를 받았고 네. 그리고 모비라이 쪽 네, 그 라인도 받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14나노인데 향후는 이제 7나노, 5나노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수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말고 국내 기업들 중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팹리스 업체 중에는 이제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텔레칩스요? 네네 네. 있고 뭐 넥스트칩이라는 회사도 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칩셋 미디어도 그런 AI나 차량용 칩 쪽으로 중요한 IP를 제공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차량용 칩도 결국 AI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AI를 잘 하려면 결국 빅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자동차나 뭐 어떤 그런 그 나오는 빅데이터는 대부분 영상 이미지 데이터들이에요. 네네.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이제 칩셋 미디어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좀 무게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하반기를 주도할 그런 반도체 분야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제 그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될 때 단기간에 제일 많이 튀는 쪽이 장비 쪽이에요. 장비요. 네. 한미반도체 장비 업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보면 거의 70% 정도는 올랐어요. 웬만한 업체들은. 네네. 네. 뭐 한미 같은 경우는 뭐 3배 올랐죠. 한 4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장비가 제일 먼저 세게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 네, 소재 이런 쪽이 오르는데 뭐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이런 쪽은 연초 대비해서 아마 4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룸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끝단에 있는 게 사이클의 마지막은 뭐 PCB, 반도체 기판 PCB 요. 쪽에서. 네, 기판이요. 네, 작년에 보면 반도체 기판 업체들 실적 장난 아니었죠.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후공정이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를 하는데 요즘에는 또 사이클이 워낙 빨라요. 그리고 정보도 많고 하니까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패턴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공정 케미컬 쪽에 뭐 하는 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 네.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전공정 쪽에서 이제 뭐 고압 수소 어닐링하는 HPSP, 네. 네,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에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하반기를 좀 주도할 반도체 기업 좀 한 가지만 딱 꼽아주신다면? 한 가지요? 네. 또 많이 꼽아주실 거예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되게 좋게 봐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70%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30%밖에 못 올랐고 그동안 이제 삼성이 너무 못했죠. 네. 네. 그런데 굉장한 쇄신을 했잖아요. 중간 인사를 통해서.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뭔가 회사의 내부에 굉장히 긴장을 주면서 고객 영업도 잘 되고 네. 뭔가 기술 수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죠.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더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더 공격적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 아직까지 그럼 오를 수 있는 포지션들 룸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길게 보면 될까요? 네, 길게 짧게 봐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삼성전자의 3나노 쪽에서 좀 대형 고객사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네요. 3나노 쪽은 아직 고객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칩, 그러니까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네.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1세대고요. 아, 네네. 2세대로 가면서 아마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이 제일 유력한 걸로 알고 있고
삼성 엑시노스도 3나노 게이트-올라운드로 생산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이제 수익 내는 건요, 올 상반기처럼 그냥 들고 있으면 아무거나 오르는 시장은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차별화 될 거고요. 타겟팅도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어떤 그 펀더멘탈 쪽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약간 압축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긴다면, 물론 업황이랑 주가가 뭐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좀 더 선반영되기도 하니까요.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업황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하반기 반도체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3, 4점 정도가 3, 4점이요? 네네. 조금 짜지 않나요? 업황은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주가는 내년 업황을 땡겨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주가는 7, 8점이죠. 아, 주가는 7, 네네. 8점이요. 네, 선별적인 흐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반도체 종목들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파트 2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개별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참조해서 투자 전략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IT의 신 이영수 대표셨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에 대한 시리즈,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1, 2부에 나눠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